의료 현장의 위기의 시대 함께 걷는 길을 묻습니다. 의사가 지켜야 할 가치와 미래, 그리고 일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특별기획 함께 가는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김혜민입니다. 9월입니다. 여전히 덥지만 그래도 9월은 9월이죠. 이 선선한 가을 바람이 곧 불어올 텐데요. 의료 현장에서도 이제 그만 정말 시원하게 하는 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상황은 그렇지만 우리는 또 우리의 할 일을 해야겠죠. 저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가 함께 만드는 함께 가는 길을 묻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동행자를 소개합니다.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 좀 가볍게 웃으면서 얘기는 했지만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과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의료계 현장이 굉장히 뒤숭숭한데 교수님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요. 저희도 병동을 현재 운영하지 않거든요. 네네.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아직 이제 컴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어려운 환자들에 대한 걱정, 또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이제 신규 환자도 사실 지금 원활히 받지 못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정말 불편한 마음으로 요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심각해진 건 뭐 맞아요. 말할 것도 네. 없었는데 제가 기사를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10배인지 10% 증가인지 자살률이 엄청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10배는 아니고요. 네. 어쨌든 10% 이상, 10% 이상 네. 어쨌든 자살자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돼서 아마 이제 IMF 이후 그래도 여러 가지 정책이 수립되고 그래서 2011년도부터 조금이라도 이제 감소하던 그런 양상에서 코로나 이후 이제 다시 증가되는 그런 국면으로 간다는 게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네요. 선생님들 특히 마음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고 환자들은 또 늘어나고 있는데 네. 선생님들은 또 마음껏 지금 현장에서 일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회원분들 좀 힘을 얻고 또 많은 전공인분들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여러 선배 의사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좀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 모셨고요. 특별히 선생님을 두 번째 동행자로 저희가 선정한 이유는 약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걸어오신 길이 이런 약간 게릴라군 같은 전형적인 길이 아니라 맞나요? 네. 제가 과거에 이제 정신분석, 교육분석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네. 그때도 이제 제 치료자가 또 제 슈퍼바이저가 게릴라 같은 정신과 의사다. 늘 이 백팩을 메고 다니면서 맞아요. 비교적 다양한 이제 현장을 제가 접촉하고 또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봤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 살아온 이야기를 네. 좀 나누고 싶고요. 네. 이 이야기가 좀 누군가에게 잘 닿았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정신과 의사가 되셨는지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왜 의사가 되셨는지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뭐 의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크진 않았어요. 네, 저는 오히려 뭐 인문학에 굉장히 사회학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다가 사실 이제 부모님의 영향이 컸죠. 부모님이 인문학이나 사회학은 충분히 개인적인 취미를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이공계통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지금도 기억이 나는 좀 트라우마가 된 밤이었는데 하여튼 어머님 아버님이 두 분이서 이제 격렬하게 막 논쟁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의 미래를 두고. 네. 네. 이제 왜냐하면 어머님 아버님이 모두 다 법대 이제 법학 정치외교학을 했는데 네. 어쨌든 정말 위기의 순간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도움이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저도 뭐 인문계 나온 사람으로서 네, 그래서 네. 부모님 마음 이해는 네, 합니다. 그래서 네네. 근데 저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이제 굉장히 인문학을 음흠. 좋아하는 문과 체질의 문과 학생이었군요. 체질이어서 이과로 간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친구들하고도 다 문과를 가기로 약속이 되어 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과로 돌린다는 게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 어쨌든 밤새 이제 부모님이 이 논쟁하시는 거를 음. 듣고 뭐 지금 말이 논쟁이지 난리가 네, 나셨겠죠. 부부 네.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어쨌든 제가 그때 다시 그냥 이과를 가겠다 이런 착한 장남으로서 이과를 가겠다. K장남이셨군요. 또 그 후에도 이제 이과의 여러 가지 과목이 저한테 썩 맞지 않아서 이제 우수한 성적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사실 뭐 이공계 여러 분야 중에 어떤 분야를 선택해야 되나 하는 것도 큰 고민이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고등학교 때 많았을 때 하여튼 여러 뭐 우리 독서 토론 모임이나 교회의 영향이나 등등으로 이제 사람과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여러 이공계 분야 중에 좀 사람과 관련된 거를 다루는 분야가 어디냐 그랬는데 그게 생물학이나 유전학이나 이런 쪽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좀 더 철학적으로는 이런 이제 천문학이나 이런 게 뭔가 우주를 다룬다. 그래서 고3 때는 천문기상학과나 이제 생물학, 동물학 이런 거를 지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 고2 때는 성적이 안 나오다가 이제 또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고3 때는 의대 갈 성적이 된다라고 학교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의대를 꼭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사촌 형이 상황을 이제 다 만들었는데 어쨌든 부모님들은 당연히 의대 가길 원하시죠. 그렇죠. 예. 근데 제 사촌 형이 그때 이제 말하자면 카이스트 같은 데에서 유전학과 이런 관련된 공부를 하셨던 이종 사촌 형이 현수 네가 관심 있는 인간에 대한 연구는 의대밖에 안 한다. 동물학이나 천문학 이런 데서는 인간 연구 안 한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의대로 이렇게 전공이 바뀌어서 어쨌든 저는 인간의 뭐 어떤 속성이나 네. 또 인간이 사회를 이루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병리적인 행동에 관심이 있었어요. 정신과를 택한 건 너무 당연한 거였네요. 인간에 대한 관심, 또 인문학적인 배경,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결국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좀 그런 거에 관심 있을 때 뭘 또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인턴에서 레지던트를 전공의를 지망할 때 그 과를 정하는 과정에서 네. 주변에서는 예방의학을 해야 된다는 분이 꽤 많았어요. 아, 사회학과 가장 네, 밀접하니까. 예방의학을 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또 그런 사회와 밀접한 굉장히 큰 사회의 변화와 의학을 접목시킨 의사들이 또 내과 의사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뭐 비르효라는 사람, 뭐 이런 알아본 사람들이 다 내과 의사여서 예방의학 아니면 이제 내과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내과는 성적이 안 돼서 네. 저희 때는 사실 내과가 굉장히 성적이 높은 저는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정신과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요? 오늘 진실을 알게 됐네요, 선생님 덕에. 이제 시대의 흐름이 있는데 당신은? 네, 저희 네. 때는 그래도 이제 중간 이상은 당연히 해야 했지만 아마 이제 탑 그룹은 아니었다라고 지금 네, 그 말씀을 당시에 드려야 그랬다. 될 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때도 이제 그런 예방의학, 내과 이런 추천을 받다가 그때 이제 제가 청년의사라는 활동을 했는데 청년의사의 발행인이셨던 김병우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한 예, 정신과 정신과 의사셨죠. 의사셨고요. 또 이 김병우 선생님 소개시켜 주신 이제 당시에는 이제 연대 교수님 또 조금 있다가 아주대로 옮기셔서 아주대 정신과 교수와 아주대 총장을 하셨던 이호영 선생님이
이제 청년의 사회에서 정신건강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부활하자, 부활시키자. 네.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편견 어린 숫자라고 생각하는 4자가 두 번 겹치는 4월 4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네. 이제 부활시키자라는 이제 행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그때 이제 그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약간 실무자 격으로 이제 제가 그걸 맡아서 추천은 예방의학 내과를 받아서 그런 쪽에 생각이 있고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내과는 성적으로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김병호 이호영 쌤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을 듣고 보고 하면서 이거 굉장히 멋있고 이 분야가 정말 광활하고 정신과 의사가 사회와 연관된 일도 많이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그 선생님들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렇군요. 와, 인생의 중요한 때에 정말 귀인을 만나셨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 선생님들이 또 저한테 너는 정신과가 맞다. 그분들은 왜냐면 잡아야 되니까. 우리의 일을 함께 해줄 후배를 잡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연대 아주대에서 면접을 하고 이제 아주대에서 이제 전공의를 하기로 하고 갔는데 그때 이호 선생님이 이제 왜 저를 전공 정신과로 추천하시고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뽑았냐라고 말씀 여쭤봤더니 좀 일하고 앞장서고 좀 그때 당시 이제 투쟁하는 의사도 필요하다. 제대로 보셨네요. 이 사회와 관련된 활동하는 그렇죠. 정신과 의사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정신과 의사가 됐는데요. 네. 라고 말했더니 현수 너는 공부를 아니다. 그때부터 아셨던 거죠. 이 게릴라 의사의 네. DNA가 있다는 거를 이제 선배들이 알아차리신 네, 거예요. 사실 그때는 되게 섭섭했어요. 나는 학자 되고 싶은데 그렇죠. 학구적으로. 교수, 학자 이런 거 되고 싶은데 네. 이제는 그런 거 많이 했다. 좀 그런 공부 의사 좀 하고 많으니까. 네. 하고 싶다 그랬는데 하여튼 현수 너는 이제 그런 사회와 관련된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뽑았다라고 그때도 말씀하시고 나중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쨌든 제가 특별히 계획이 있었다기보다는 선생님들, 선배님들의 삶을 보면서 맞아요. 그 과를 결정하게 됐고 또 그분들이 저를 이제 합당하게 보셨고 또 그런 약간의 미션까지 주시면서 그래서 사실 정신과 레지던트 되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경험을 저는 좀 더 많이 했어요. 레지던트 때부터요. 네. 어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제가 공중보건의를 소년교도소에서 네. 복무를 했거든요. 사실 소년교도소 복무한 것도 특별한 소년교도 업무에 대한 사명이 있던 게 사명이 아니라.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당시에 서울을 어떻게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 근무지를 선택해라라는 선배들의 요청에 따라 제가 경상북도로 발령이 났는데 그중에 이제 김천이라는 도시가 당시에는 1992년도, 93년도 그때는 제일 서울로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도시여서 김천 소년교도소에서 이제 공중보건의를 시작했는데 그때의 법무부 소년보호국하고 친해지면서 네. 정신과 레지던트가 됐는데 계속 무슨 소식을 보내주고요. 이제 보호관찰소에 있는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를 아주대에 있으니까 관심 갖고 뭔가 있으면 연결해서 해보자라는 제안을 그때 이제 법무부 소년보호국과 이제 수원보호관찰소라는 곳에서 어떤 연결의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레지던트인데 1년차 때야 그러지 못했지만 2년차 때 이런 데서 이런 거 해달라고 하는데 혹시 제가 나가서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이호영 선생님이 오케이라는 거예요. 전공의 때부터 지역사회에 나가서 그런 지역사회 환자들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사실 저는 대한민국 전공의들 중에서 좀 아주 특별한 그렇군요. 좀 수련 과정을 겪었는데 그게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라는 곳뿐만이 아니라 그건 이제 보호관찰소나 교도소 이런 것과 연관된 일도 이제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셔서 네. 그리고 이제 여러 파견 기회를 또 많이 주셔서 그때 이제 보호관찰소, 소년교도소를 다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사회와 관련된 일에 전공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첫 발을 내디뎌서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본드 가스 부는 청소년 또 그때 막 가정폭력 가해자들을 위한 이제 보호관찰소에서의 수강명령 프로그램 그런 거를 전공이 2년차, 3년차 때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한 4시부터 6시 물론 이제 다른 제 동료 전공의들은 굉장히 이제 힘들었겠지만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아니, 물론 시간은 조금 자유로우실 수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 노동의 강도라든지 아니면 가보지 않은 길들이잖아요. 그 네. 길을 막 시작하셨던 분에게 또 지는 그 무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얘기 들으면서 참 그 우리가 떡잎부터 다르다라고 하는데 게릴라군의 떡잎 참 달랐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병실 안에서 환자들을 만났던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직접 나가서 만난 거였고. 이제 병실의 환자를 보긴 보지만 그렇죠. 지역사회 환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빨리 가졌고 그렇네요. 네. 또 그것이 허락되도록 하는 선생님들이 있었고. 교수님들의 어떤 관심과 배려 때문에 좀 다른 이제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일편 문수경 선생님 만나서도 그 얘기를 드렸지만 의사 한 명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떻게 본인의 능력과 힘으로만 되겠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말 지지해줬던 선생님들 그리고 길을 먼저 걸어가줬던 선배들 또 환자들 때문에 지금의 한 명 한 명의 의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우리 사회가 좀 직업인들을 기능인으로만 보지 말고 사명인과 또 업을 대하는 그 사람들의 그 가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한 명의 전문가가 맞아요. 만들어지는 과정은 정말 그 교육만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일종의 뭐 도제식 훈련도 포함되고요. 또 환자로부터 배우는 것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다른 구조도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또 특별히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아주 복합적이고 세심한 그런 과정에서 좋은 전문가가 탄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정부가 잘 알아야 되는데 현재 뭐 여러 가지 네. 과정에서 좀 너무나 안타까운 이제 그런 결정들이 있어서 아쉬움이 큽니다. 하지만 또 그런 상황에도 이렇게 길을 만들어간 선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내셔서 지금 여러분들 현장에서 하실 일을 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자, 지금 아까 공중보건의료 소년교도소에 근무하셨고 네. 전공의 때 또 많은 지역사회에서 사람을 만났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궁금해요. 처음에 소년교도소에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때 선생님이 처음 느꼈던 마음 충격?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여러 언론을 통해서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공부도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회적 이해조차도 좀 높지 않지 않았습니까? 뭐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도 이제 법무부에 충분한 이제 조건과 대우를 받으면서 소년보호나 이런 쪽에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진출해 있지 못해요. 정부가 그런 곳에 여전히 아직 좋은 투자를 네.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제가 그때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아팠던 게 소년범이라고 해서 가서 만난 아이들이 사실 다 환자였어요. 그렇군요.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게 빈곤과 장애, 빈곤과 질병 이건 한 아이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구나. 거의 이제 한 1,000명의 소년원을 뛰어넘는 그런 형법을 포함한 다양한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악질 범죄를 저지른 이 경상권의 이제 기결수 소년범들이 있는 곳인데 중산층 아이는 한 명도 없다라고 하면 너무 과장이지만 거의 이제 빈곤층의 아이들이고 지적 장애, ADHD 또 약간의 자폐성 장애 이런 아이들이 정말 많아서 이건 치료를 해야 될 곳이지 이제 처벌만 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 아마 그것도 사실 이제 추후에 제가 정신과 의사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이제 선배들을 만난 것만큼 또 정신과 의사를 선택하는데 기여를 한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소년 교도소에 있었던 많은 아이들이 겪고 있었던 일차적인 가장 큰 질환은
정신질환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빈곤과 장애는 아이들을 범죄로 내몰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강력한 요소인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좀 해봐야겠다 생각이 드셨고, 그래서 서울 봉천동에 신경정신과 의원을 열면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병원을 여신 거예요?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불우한 삶을 사는 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사실 저도 이제 저희 집이 여러 번 부도를, 우리 아버님이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부도를 여러 번 걸치면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불우한 청소년기를 이제 보냈기 때문에 그 불우한 청소년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소년교도소에서 확실하게 이제 더 그 불우함의 극단을 제가 보게 됐고, 그리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정신과 전문의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삶을 기회를 주신 김병호 선생님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네. 김병호 선생님하고 또 마침 학교를 중퇴한 아이들을 위한 어떤 이제 대안교실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계셨는데, 저도 이제 거기 가서 김병호 선생님 도와서 그 학교를 중퇴한 아이들의 모임에 가서 봤는데, 거기서 똑같이 아니, 얘를 지금 치료를 해야지 얘를 검정고시 공부시키는 게 제일 먼저가 아닌 것 같다. 그런 현장을 보면서 치유와 교육과 돌봄이 동시에 필요한 애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래서 좀 새로운 세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그때 정말 많이 했는데, 아이들을 아예 접근하는 방법부터가 네. 말씀하신 치유와 교육과 돌봄으로 세팅해야 된다 그 네. 생각을 하신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때 마침 저희가 집을 샀어요. 그랬는데 TMI 뭐 집 사신 얘기까지 그 집이 올랐어요. 순식간에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최고의 부동산 그 투자 결과네요. 그래서 집이 올라서 이 불로소득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한테 얘기를 해서 이 불로소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때 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그 중에 일부를 이걸 하는데 이 아이들을 위한 뭔가 만들고 싶다. 만드는 데 쓰겠다라고 했는데, 배우자가 어찌됐든 오케이를 해서 그 돈을 갚겠다 이래가지고 당연히 갚을 거다 이렇게 해서 그 어쨌든 집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세상에. 그때 당시에 이름은 치유적 대안학교 별이라는 이름으로 치유와 교육과 돌봄과 영성, 그때는 이제 제가 또 성공의 교회를 약간 좀 사제분 같아요. 열심히 머리도 그렇고. 다녔던 시절이라 그런 네 가지의 어떤 요소 중에 네 가지 요소를 잘 갖춘 새로운 세팅을 시작하면서 하여튼 개업과 함께 동시에 하셨군요. 네, 그걸 같이 하면서 어쨌든 그 30대 중반 공중보건이 끝나고 네. 김병호 선생님 병원에서 한 1년 일하고 이제 나와서 그런 새로운 세팅에서 어쨌든 정열을 불태우면서 그렇네요. 열정 속에서 학교와 대안학교와 병원을 같이 클리닉을 같이 하면서 지냈었어요. 네. 여러분은 지금 불로소득 이용을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으셨어요, 선생님. 그게 이제 우리 배우자하고의 이제 큰 논쟁인데 또 섭섭함이고 굉장히 뒤늦게 갚았어요. 갚긴 갚으셨어요. 근데 정말 그 뜻에 지지해주고 함께해주는 파트너가 없으면 사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다 저보다 우리 배우자가 훌륭하다, 우리 집사람 훌륭하다. 네. 어떻게 영상 라고 편지 다- 하시겠어요? 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고, 아, 제가 무슨 상을 수상했는데 그 수상할 때도 그 재단 측에서 제 아내 배우자를 꼭
와서 와, 하고 싶다. 이 맞아요. 제 삶의 이제 스토리 중에 몇 번의 이 변화의 포인트에서 꼭 필요한 순간에 그럼요. 이게 집담보로 쓰던 돈이 허락된 것이고 일이 성사된 것은 아, 결정적인 의미는 결국 배우자다. 그럼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네. 그때 성자학교 별 만들 때 네. 특별히 생각했던 모델이나 뭐 그런 학교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전혀. 네, 맞아요. 이제 일종의 치유적 이제 학교의 효시처럼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것도 사실 제가 뭐 진짜 맨 땅에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그런 점에서 은사님이나 선배 교수님의 또 중요한 역할이 다시 떠오르는데요. 그 윌리엄 글래서라고 현실 치료라는 이제 정신 치료의 하나를 이제 개척한 윌리엄 글래서라는 사람이 쓴 현실 치료라는 책 안에 벤추라 학교라는 그런 치료적인 이제 여학생을 위한 대안학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현실 치료라는 책을 이호영 교수님하고 같이 우리가 북리딩을 했었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 같이 서 있는데 저한테 현수 저런 거 한번 해보지? 라고 한마디 던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은사님이 너 저런 거 한번 해보지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그 파트를 더 찾아봤죠. 이렇게 더 찾아봐서 그 뉴욕에 있는 벤츄라 학교가 어떤 학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이 학교를 시작할 때 그럼요. 한 지침이 돼서 이제 학교라는 형태이지만 정신과 의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치료적이기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그 뿌리는 전공의 때의 북리딩에서 책 같이 네. 리얼리티 세라피를 같이 읽는 그런 과정에서 시작을 했고 아마 이제 그렇게 된 데에는 또 이제 이호영 선생님이 미국에서 유학하시고 미국에서 개업하시고 미국에서 지역사회에 참여를 해보시는 그 경험 속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클리닉에서만 일하는 의사들도 있지만 학교의 교육과 관련돼서 일하는 정신과 의사들, 법무부와 함께 일하는 의사들, 또 장애팀과 함께 일하는 의사들 이런 걸 아마 미국에서 경험해 오셨기 때문에 네. 저한테 이제 청소년 대안학교 같은 것을 해보는 암시를 해주실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만약에 그런 암시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훨씬 더 이제 뭔가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내 모델이 없어서 괴로웠을 텐데 그런 어쨌든 이호영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제가 어떤 대안학교를 찾아보게 만들었고 이제 막상 그런 걸 시작할 때 맨 땅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아주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 좋은 책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러신지 본인도 좋은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좋은 책은 아니고요. 네. 그럼 책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 네. 경험이 아마 내가 이런 책들을 통해 아까 말씀하신 표현대로 맨땅에 헤딩하는 시간을 조금 줄였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주고 싶어서 책을 쓰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참 이 사회의 이 여러 가지 문제에 지침을 줄 수 있는 책들을 시의적절하게 잘 내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약간 제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지금 보는 환자들과 함께 생겨난 문제를 좀 지금 뭔가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책들이어서 사실 제가 정신과 의사로 지내면서 저한테 인터넷 게임 중독 환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인터넷 게임 중독에 관한 책을 번역해서 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중도 탈락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제가 진료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를 중도 탈락시키지 않으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책을 냈고 또 제가 진료하는 아이들 중에 공부 잘해서 오는 아이들보다 공부 힘들어하고 공부에 상처받았다 이렇게 와서 멋진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 공부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공부 상처라는 책을 내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지내다 보니까 또 선생님들이 많이 저한테 진료를 받으러 오기 시작해서 교사들의 마음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돼서 교사 상처를 쓰고 네. 뭐 이런 흐름이었지. 그렇군요. 사실 제가 뭐 이러이러한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쓴 책은 아직 쓰지를 못했어요. 그건 무슨 책인데요? 뭐 어쨌든 제가 영업 비밀이에요? 밝힐 수 없어요, 아직? 뭐 이제 인생을 끝내기 전에 네. 이런 분야에 관해서 쓰고 싶다라고 아하. 하는 책은 사실 이제 그런 현재 해야만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쓰지를 못했는데 그 책은 넣어두고 나중에 그러면 네. 아주 나중에 쓰시고요. 네. 그러니까 환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이 환자가 병을 얻게 된 사회 구조에 좀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문제에 대한 좀 연구에 대한 책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괴물부모의 탄생 그 네. 책이 정말 우리가 막 이슈가 됐을 때 이 책을 예언했다는 듯이 이 책을 딱 내시는 걸 보고 아 이분은 계속 연구하고 준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책의 반향이 참 컸어요. 그렇죠? 아까 선생님들 얘기도 하셨는데 네. 교사에 관심 갖게 되신 이유도 그럼 결국 아이들에 대한 관심의 시작이 결국 교사로 옮겨가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소아청소년 전문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소년 교도소 환자로부터 제 환자의 역사가 시작되다 보니까 네. 비행 청소년, 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또 게임 중독 청소년,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부모랑 힘든 청소년, 또 학교 적응이 어려워하는 청소년, 또 이렇게 청소년을 보다 보니까 결국 그 위에 부모들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모님들도 당연히 있지만 부모님 자신이 굉장히 병리적인 그런 경우도 진료실에서 계속 이제 만나서 보게 되면서 사실 이제 괴물 부모는 일본 청소년들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이미 일본에서 저희보다 거의 한 20년 전에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일본과 교류하면서 이제 많이 공부를 했다고는 뭐 말하기는 어렵지만 좀 자료를 축적해 왔던 바가 있어서 이제 우리 상황에 비추어서 이제 그런 책을 낼 수 있게 되었는데 결국 이제 의사로 살면서 굉장히 사회에 참여를 그냥 사회에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한다기보다는 정신과 의사는 더 특별히 그런데요.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사회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오늘 내가 이 사회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이제 아픔에 관한 이야기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저희 은사님들이 정신과 의사가 진료실을 떠나면 사회에 대한 감각도 잃고 진료에 대한 감각도 잃고 본래의 어떤 사명을 잃게 된다.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 정신과 의사를 가장 진보적이게 만드는 것은 결국 진료실이다. 진료실에서 환자의 지금의 이야기를 깊게 듣다 보면 환자의 병리도 만나고 사회의 병리도 만나고 어떤 시대적인 이제 흐름도 결국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책을 쓰는데도 아주 큰 동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이들의 문제가 부모로 확장되고 또 네. 그러다 보니 이 부모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교사들에 대해 네.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교사들을 위한 그 모임을 굉장히 일찍이 만드셨잖아요. 관심단이라고 하나요?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아이들의 문제, 부모님들의 문제, 그게 또 학교에서 많이 드러나니까 제가 또 대안학교를 하면서 학교란 속성을 너무 또 잘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정신과 의사로 살게 된 사람도 뭐 제가 유일하지는 않지만 아마 비교적 초기에 물론 학생 많을 때 한 80명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였지만 학교를 운영하면서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학부모와 아이와 교사를 도와줄 수 있었던 사람은 제가 어쨌든 몇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 그러네요. 같아요. 접점이었네요, 선생님이 정말.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의 생리를 제가 잘 알게 되면서 조그만 학교라도 그 빈대에도 오장육부가 있다라는 말이 있대요. 조그만 학교이지만 제가 학교의 그 생리를 안에서 다 잘 알고 일어나는군요. 교사들 거의 한 20년 이상 상대하다 보니까
이제 교사들, 공교육의 선생님들이든 대안학교의 교사들이든 교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제가 또 한편으로는 잘 알게 돼서 이 교사들에 관한 상처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교사분들이 또 같이 공부하자. 교사는 학생에게 또 어떻게 치유적일 수 있는가 이런 공부를 하자는 교사분들이 생겨서 특히 이제 그냥 국영수를 가르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좋은 정서를 가르친다든지 관계에 대해서 가르친다든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선생님들이 관계의 심리학을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계의 심리학을 연구하는 교사단이다. 그래서 이름이 관심단이 그래서 관심단이군요. 되었고, 그래서 이제 주로 그 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애착 네. 공부를 네. 저랑 같이 뭐 지금 많이 오랜 세월 같이 하신 분들이 2018년도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7년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거의 지금 현재 7기까지 가서 한 150분 정도의 교사분들이 이제 매월 또는 여름 방학 때마다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게 돼서 학교 정신 건강 이런 분야에도 그분들이 앞으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현재의 학교는 정말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해요. 네.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정신과 의사가 학교에 들어가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만 마련된다면 아이들에게도 좋고 그렇죠. 교사들에게도 좋고 학부모님들에게도 좋은 학교를 조금 더 치유적이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제도가 좀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네, 아까 치유, 교육, 돌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학교라는 게 사실 너무 교육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교육이 입시 위주의 네. 교육이다 보니까 여기서 상처받는 건 우리 아이들 또 교사들, 부모님들 사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아이들, 교사들, 부모님들이 대다수잖아요. 네, 누구나 네. 다 부모고 누구나 다 교수가 아닌 분들도 있지만 대사회적인 일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성장학교 별 이야기, 선생님들 관심단 이야기까지 했는데 또 다른 일도 하시니까 우리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이 자살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 갖고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찾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하고도 계속해서 합을 맞춰서 일들을 해오셨단 말이에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을 오래 하셨죠. 사실은 이제 경기도 자살예방센터장을 먼저 했고요. 그러셨군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에서 자살예방 사업을 시작했고 네. 2019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자살예방센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 할 때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차원에서 자살예방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죠. 네. 당연히 정신과 의사기 때문에 자살예방센터장을 맡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본인이 자살 유가족이라는 것을 밝히셨어요. 네네. 자살 유가족이었던 그 스토리가 이 자살 예방에 더 관심 갖게 되셨을까요? 그건 이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일을 겪으면 아무래도 이제 관점, 우리가 태도 이런 게 확실히 변하는 것 같아요. 저도 2012년에 자살 예방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러셨군요. 제 뭐 언론에도 이미 공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제 가족들이 굉장히 어렵게 이제 부모님의 사업의 실패로 어렵게 살면서 뿔뿔이 흩어져 살기도 하고 청소년기에도 모여 살기도 하고 한마디로 이제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이제 살다가 저희 막내가 2013년도에 안타깝게도 제가 경찰서에서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뭐 내용은 어쨌든 연락이 닿는 사람을 찾아서 저한테 연락했는데 저희 막내 동생이 자살했다는 네. 것이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신과 의사인데 동생을 잘 돌보지 못했다라는 자책감은 당연하고 그 이후로 경찰서에서
음, 이제 자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행정적 조치를 하고 이제 시신이 안치된 이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이제 이 자살자의 장례식은 또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치르는 와중에서 개인적인 것으로도 많은 거를 느꼈지만 또 그 일을 하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프로세스가 왜 이렇게 되지라고 아. 하는 것을 또 이게 눈에 보였군요. 네, 많이 느끼게 됐고 경찰이 저를 대하는 경찰이 태도. 자살자를 대하는 태도, 장례식장이 대하는 태도, 사회가 대하는 태도, 이제 그 둘러싼 또 가족들 사이에 친인척들 사이에 사실 친인척이라 봤자 사실 거의 알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 사이에 겪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마음 아프게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좀 그때 이제 결심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때 뭘 구체적으로 결심하셨어요? 어쨌든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도움을 사회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도 이제 자살 경고 징후라고 하는 걸 당연히 이제 이게 자살 경고 징후였구나 하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가족들을 대하는 것까지 좀 제가 경험한 것들을 사회와 나누고 싶다. 뭐 그런 결심을 그렇네요. 포함해서 이제 하여튼 뭐 그 애도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자살 가족의 애도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도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의 필요성을 그때 느끼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보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살 유가족이 됐을 때 훨씬 더 죄책감과 그 자괴감이 높을 것 같고, 근데 그 경험을 또 개인의 비극으로 끝내지 않고 또 일과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승화시키는 것들이 또 전문가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존엄한 일이라는 생각이 또 오늘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하게 되네요. 네. 아무튼 어려운 이야기 해주셔서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 자살 이야기는 우리가 또 많이 했으니까요. 선생님 관련된 얘기 또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세월호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가족들하고 함께 하고 계시죠? 뭐 그것도 이제 제가 사실 그 아이들하고 관련된 업무도 그렇고 세월호 관련 업무도 뭐 제가 그거를 맡기 위해서 나서서 맡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그때 당시에 경기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네. 2014년도에 그냥 정말 운명처럼 제 일이었어요. 경기도 안산에 발생한 대규모 그렇네요. 트라우마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런 상황에서 정신과 의사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순간 직감해서 2014년 4월 16일 아마 10시부터 저녁 10시부터 거기 있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 생존자 학생들, 안산의 여러 관련자 분들이 이제 트라우마를 정말 깊게 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재난 심리 지원단을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도청이랑 얘기해서 바로 결성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여러 힘든 일을 겪어오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구나 하는 게 좀 몸에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완전 작용 반작용처럼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해야 어렸을 때 된다. 빚쟁이 피하는 것부터 노하우가.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아버님이 사채를 쓰다가
그런 일도 있어서 네. 제가 이제 조폭들과도 대하는 같이 지내본 적도 있고 뭐 하여튼 그때부터 또 학생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정신건강센터도 2014년도는 벌써 10년 이상째 하던 때였거든요. 제가 강서 정신건강지역센터 센터장을 2000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들 관련된 일, 뭐 지역사 일들을 하면서 또 이제 지역마다 뭐 그 새로운 도시 개발을 하면 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여러 여러 뭐 문제들이 주민 대책이 또 뭐 그렇죠. 이런 것들 봐오면서 2014년에 세월호 터지고 이건 진짜 정말 많은 사람에게 트라우마가 될 일이다 싶어서 어쨌든 그날 다음 날부터 재난심리지원단을 경기도에서 편성을 해서 센터의 주요 인력을 안산 보건소로 다 이제 이전을 해가지고 그때도 사실 굉장히 다행스러웠던 게 하여튼 명지병원 이사장님이 제가 4월 16일부터 7월 1일 전까지 5월, 6월을 그냥 안산으로 출근하는 것을 세상에. 그냥 오케이 해주셨어요. 사실 그 감사한 일이죠. 네. 그분이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되게 사실 복잡한 절차를 그렇죠. 거쳐서 이제 근무를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도청에서도 물론 이제 도움을 요청은 했지만 요청했지만 그 전부터 그냥 제가 계속 있어야 되겠다. 병원 출근이 어렵다. 여기 지금 내가 있으면서 뭔가 해야 된다고 할 때 어쨌든 그 이사장님이 오케이를 해가지고 7월 1일 전까지는 제 환자들한테 너무나 미안한 일이지만 이제 안산에서 세월호와 관련된 사람들과 욕 먹어가면서 이런저런 욕 그럼요. 먹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트라우마 관련된 업무를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마 이제 그때의 친분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되고 아마 그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아유 당연하죠. 여러 가지로 진짜 초기에는 막 도떼기 시장에다가 처음 해보는 일이고 이제 그 가족들과 관련된 일, 행정적인 거 뭐 이 처음 이 트라우마를 대처하면서 일어난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 힘들어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때의 그 동고동락했던 가족분들, 같이 일했던 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기억해 주시고 또 같이 하고 그래서 그럼 지금 공식적인 그 기관에 계신 거잖아요. 안산. 현재는 안산 정신건강 트라우마 센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네. 잠시 이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센터장을 내려놓고 안산 트라우마 센터장을 하다가 현재는 이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근무가 올해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이제 올해로 정리를 할 예정이고 안산 트라우마 센터는 현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 사실 처음 그 참사가 벌어지자마자 뛰어간 것도 너무 대단하시지만 그땐 또 그 지휘관의 역할을 하고 계셨던 네. 거였고 근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건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그 가족들의 곁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게 그게 저는 참 고맙더라고요. 사실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뭐 지켜준다 이런 표현은 너무 사실과 또 상황에 맞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이제 우리 후배 의사분들에게도 말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런 사회에 너무 이제 트라우마와 관련된 일이 많이 일어나고 그럴 때 제대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학교에도 많은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고 교도소에도 많은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듯이 사실 트라우마 때도 많은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고 정신과 의사가 거기 있어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럼요. 뭐 일본도 디펫이라고 해가지고 그 디제스터 때 스스로 참여하는 정신과 의사들의 조직이 있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그런 재난 정신건강 의사들의 모임이 있고 그래서 누가 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는 의미보다는 어쨌든 거기에는 그 정신과 의사가 필요한 곳이다. 필요한 곳에 내가 있을 뿐이지 제가 뭐 그걸 지켜준다 그런 의미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선생님은 또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가족들이나 그걸 바라보는 이제 시민들은 그런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전문가의 정의, 아까 말씀하신 제대로 도와주는 사람, 네. 그리고 거기 있어야 하는 사람. 저는 이 두 가지가 오늘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전문가에 대한 새로운 정의인 것 같아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꼭 의사분들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도와주고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진짜 오늘 게릴라 한 명의 그 어렸을 때 인생사부터 지금 커리어를 쭉 듣는데 또 이 게릴라군을 더 게릴라스럽게 만든 게 또 최근에 좀 아프셨잖아요. 선생님 인생 참 쉽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그 이제 암투병 지금 중이신데 처음에 딱 그 얘기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 좀 억울한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아프게까지 해야 된다고? 좀 이런 생각 드시지 않았을까요? 그게 참 인생이 절묘한 게 제가 이제 많은 일을 했고 그래서 좀 정리하고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게 이제 좀 이제 놀면서 나중에.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일을 이제 또 다른 좀 저 자신을 위한 그런 계획이 말씀하신 대로 있었는데 작년에 그렇게 딱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나니까 뭐 이제 삶의 기회, 나를 위한 삶의 기회가 없어지는 건가? 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억울하다. 이제 그런 느낌에 상당히 이제 힘들었고 또 이제 초기 발견 때는 이 암의 기수가 너무 중요하죠. 이제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말해가지고 더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인생, 죽음 이런 거에 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또 그렇게 되니까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을 다 못했다 이런 마음이 어찌 보면 좀 더 저를 강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10가지가 넘어서 네. 또 사람들한테 욕을 엄청 먹었어요. 야, 몇 보통 가지만 소개해 죽기 주세요. 전에 해야 할 일 그러면 3-4가지도 정리해야지. 그동안 이게 왜 못했으니까. 10가지가 미안해요. 되느냐. 그 리스트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몇 개만? 10가지 중에 몇 개만? 특히 이제 암 수술하고 수술하기 전 그런 준비하는 나날들 속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어쨌든 빚진 자들에 관한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 약속한 것도 사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약속한 것과 빚진 것들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 커서 제가 수술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그 책 같이 쓰기로 공저한 것인데 그거 왜 안 나오냐고 저한테 따지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이제 수술하자마자 앉을 수 있으면서부터 그때 한 일이 뭐냐면 공저에 하기로 한 책을 그냥 수술 후부터 바로 다시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일단 갚을 수 있는 빚부터 빨리 갚자.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못다한 일이 뭐냐 그런 생각을 정리를 하면서 그래도 만약에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일은 꼭 하고 싶다. 그런 거를 어쩔 수 없이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예. 뭐 사실 이제 남들이 그거 왜 하냐 이제 와서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 기후와 정신건강에 관한 책도 이제 아마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지구를 망쳐놓고 죽고 새로운 세대들은 망가진 지구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아니 그 다른 미국과 영국의 정신과 의사들을 보니까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들이 기후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되고 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후를 인지하고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활동을 그 사람들은 또 이미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거 포함해서 지금 해야 될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개인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은 네? 없으세요? 개인을 위해서. 이게 물론 개인의 일이지만 네. 그 정신과 의사 전문가 김현수로 말고 인간 김현수로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또 사실 저는 진짜 전문가가 되는 삶 속에는 음, 그 일과 놀이가 그렇게 구분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냥 그런 거를 하는 게 노는 것이자 일하는 것이자 그게 특별히 막 내가 지금 쉬어야 되는데 못 쉬고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삶 속에 굉장히 이렇게 같이 녹아져 있는 일이어서 그걸 나 개인을 위한 일과 뭐 사회를 위한 일을 딱 분리하기란 되게 어려운 게 저는 또 전문가의 삶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행복한 전문가죠. 내가 하는 네. 일과 내가 정말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쉼이라고 느끼는 게 일치한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전문가가 그러진 네, 않아요. 하여튼 우리 뭐 여러 가지 의료 사태로 이제 굉장히 후배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데 맞아요. 어쨌든 정신과 의사는 할 일도 많고 있어야 될 곳도 많고 또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선한 영향력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직업이다. 어쨌든 이제 암을 앓고 나서 자꾸 이제 너 수술 전, 수술 후 어떤 신병이었냐, 그걸 또 강의해달라, 그걸 짧지만 뭐 책으로 쓰자 이런 분들도 또 생겨서 아니 뭐 대장암 환자가 우리나라에 지금 두 번째로 많은 암 환자인데 다 그런데 뭐 그걸 뭘 또 요청하냐 그랬더니 이제 정신과 의사가 대장암을 앓고 일을 열심히 하던 정신과 의사가 대장암을 앓는다고 하는 것은 또 특별하지 않냐 그러면서 또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어떤 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또 그런 발표도 하고 네. 그랬는데 그런 것도 이제 어찌 보면 정신과 의사의 특별한 삶의 일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거듭 얘기했지만 개인의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또 인간이 갖춰야 할 마음 아니면 태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연구하고 발표해서 그게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거 그게 또 정신과 의사의 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 전문가, 그 앞에 행복한 전문가로서 사는 삶은 이런 거구나. 전 사실 선생님하고 인터뷰하기 전에는 이분의 삶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선생님에게 빚진 많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암 선고받고 죽음에 대한 의미 생각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께 꼭 여쭤보고 싶어요. 네. 묘비에 한 문장을 적는다면 뭐라고 적고 싶으세요, 선생님?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뭐 일하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래서 김현수 일하다 죽다 이런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와. 네. 행복하게 일하다 죽다로 행복하게 일하다 합시다. 죽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옆엔 제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네, 감사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행복한 전문가로 살아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는 분을 소개한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동행자 김현수 선생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에 세 번째 동행자와 함께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특별기획 함께 가는 길을 묻다 건강하게 보내시고 저는 다음 편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